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정치 현장에 오래 계시니까 먼저 이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소회부터 듣겠습니다. 김성태. 예, 뭐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이 헌정 역사상 정치인들은 그런 표현을 잘하고 그만큼 대한민국 헌정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죠. 오랜 역사를 뭐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헌정 역사에서도 이렇게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경우는 처음이었죠. 문제는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다는 막 이런 국가 불확실성에 대한 대신인도 하락. 그래서 이 참 그저께 또 이제 구속영장 또 청구 또 판단에 따라 가지고 서부 지법이 그냥 유리창이 깨지고 사무실 집기가 다 날아가고 이건 엄청난 이제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진입하는 그런 군의 모습과 함께 서부지법의 이 영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척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고 그 법원은 그래서 최후의 보루라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가장 지키는 가장 큰 입은 이 사법재판이에요. 인민재판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인데 뭐 그런 사고가 생겼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엄중하게 이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죠. 네, 홍표 의원님. 예,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체포 구속된 것은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헌정사의 불행이다, 국가적으로 매우 위기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한편으로는 이러한 혼란 사태가 촉발된 대통령 그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국가적 혼란이 초래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이죠. 그다음에 정치권도 이것을 사전에 어떤 막아내지 못했던 것. 그러나 이후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힘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적 질서의 가치를 다시 지켜내고 회복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국민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사실상 사법부 테러 사건은 이거는 굉장히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 일에 대해서는 양면적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경찰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마치 사법부 테러에 그럴듯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명분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민의힘도 폭력과 테러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여지를 주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사법부 테러 관계자들은 법의 가능한 한 법적 허용 내 법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네. 예,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 이제 하나는 탄핵 절차 또 다른 한편 내란죄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기소 그다음에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경제, 민생 그리고 외교안보 현안 등 매우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일하는 정치 상황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 절차는 사법부에 맡기고 이제 정치권은 이제 민생과 좀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은 핵심 관계자들도 다 구속 기소됐고 직무정지 상태인 대통령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표 의원. 저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이건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변호인단이 자초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충수다. 예, 왜냐하면 사실 현직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현직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고 기소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변호인단 주장이 일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 처음부터 성립되려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응했었어야 됩니다. 수사에 응하고 근데 세 차례나 수사에 불응하고 또 공수처가 체포영장 갈 때도 경호처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막아내는 모습을 두 번이나 보였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도 끝까지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다라는 그 어떤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면서, 물론 공수처 수사가 잘못됐다면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그 절차적으로 문제 제기했어야죠. 네. 문제 제기해서 기각됐고 네. 나중에 본안 소송 가서 그걸 따지면 될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 자신들의 법적 절차를 넘어서서 스스로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규정하고 그다음부터는 일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자의적 판단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에서 보기에는 앞으로도 그 소환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경호처를 동원해서 힘을 발휘한다기 때문에 직권이 정지됐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힘을 네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법원이 인정하고 구속을 영장을 발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 의원님은 지금 오히려 조사에 불응한 게 자충수가 됐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이죠.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나 윤석열 대통령 본인 자신은 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자체는 대통령의 통치권의 행위였다. 끊임없이 뭐 이 구속체포영장 여기 법정에서도 자신은 입법 권력이 과도한 입법 권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하는 어떤 그런 네. 측면에서의 위험성을 느꼈다. 그래서 경각심과 경고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미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통해서 또 탄핵 소추까지 의결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아무리 그런 뜻에서 했다 그러지만 그게 헌법에 위배된 행위인지 이거는 이제 헌재 심판에서 밝혀질 것이에요. 네. 그러니 지금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이제 이 내란죄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이제 형사소송법에 이제 형사 사건으로서 이제 형사 재판에서 이제 판결이 네. 되겠죠. 그런 과정에 과연 그러면 수사 주체로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자격이 있느냐. 처음부터 이 절차적 정당성에 이제 논란과 혼란이 야기된 겁니다. 많은 또 의문이 있는 가운데 또 이제 영장 쇼핑을 위해서 공수처 그러면 수사가 맞다 그러면 공수처에 관할 지법은 중앙지법인데 왜 중앙지법에 그러면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수처가 하도 이제 논란이 많으니까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은 또 이의신청에 대해서 판단은 또 중앙지법에서 구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많은 혼선과 혼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법 체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나는 통치권 행위지 내가 당신들에 의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나는 대상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이고 끝으로 이제 이게 이제 홍익표 대표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일국의 대통령을 인신구속하는 구금하는 그런 체포영장으로서도 구속영장까지 집행해서 저렇게 구금된 상태에서 앞으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든지 역대 정치인을 대할 때 여기에 많은 대통령이 나와서 되려 더 지금 불이익을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측근 변호사들이나 또 당의 일부 입장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이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어떤 그런 판단을 통해서 왜 그런 대응의 방식으로서 결국은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 수감돼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갔냐. 여기에는 정치가 실종돼 있었던 것이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불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윤 대통령 측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공수처가 이제 수사에 불응할 때 윤 대통령 측이 내가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밝혔었는데 어차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대로 왜 바로 기소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체포까지 했어야 되느냐. 체포를 해서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공수처 수사 방식이 처음에는 검찰, 공수처, 경찰 뭐 이런 수사 조처리 될 혼란스러울 정도로 공수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중첩되고 있을 때는 자신들이 이관받을 수 있다는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검찰 니네들도 손 떼고 경찰 니네들도 수사한 거에서 전부 다 넘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신들이 그걸 수사와 또 이제 이걸 공소 유지를 위한 어떤 그 판단을 해야 될 건데 지금 현재 공수처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현재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받고 지금 뭐 구속기간 20일 수사를 하지만 검찰하고 합의가 또 10일씩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또 이걸 뭐 기소할 기소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공명심에 앞서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무려 800억 예산 가까이 집행하면서 기소한 건은 불과 4건에도 불과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공수처가 이 엄중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니. 저는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하루빨리 그냥 손 떼가지고 검찰에 이 사건을 다 이제 이첩을 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차피 검찰이 기소 판단도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법정 구속기간 20일에 이걸 공수처가 10일간 동안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그냥 정리해가지고 지금 검찰로 넘겨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체포의 실효성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절차적으로 불가피한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얘기했잖아요. 네. 통상 이게 지금 그 내란죄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내란죄였기 때문에 구속된 것도 있습니다. 원래 내란이나 외환죄의 경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다만 현직 대통령이란 측면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일부 불구속 수사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본인이 워낙 저항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이게 구속 수사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 변호인단 책임이 더 크다. 이 구속 과정에서는 그런 거고 체포영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내란 수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는 다 이루어졌어요. 국수본하고 공수처 그다음에 검찰 등을 통해서 네.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두머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사를 최종적으로 기소 절차에 들어가기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관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의 조합 때문에 우두머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윤석열이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그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은 됐지만 당사자에 대한 그 수사 절차가 불가피한 거죠. 그걸 밟지 않을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나와서 조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응하니까 체포영장을 갈 수밖에 없고 통상적으로 이거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해서 동의하면은 검찰이 체포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회기 중에도. 그런 측면에서 체포영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여러 가지로 그동안 공수처가 역량이 있느냐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저도 일정 부분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공수처가 보였던 우유부담함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지금 구속
기간 내에 어떤 검찰하고 협의해서 기소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들이 참 답답한데 네. 변호인단들의 행태가 거의 엑스맨 수준이에요. 도리어 윤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법적 논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분들이 보면 되게 정치인 출신들이 많거든요. 변호인단에 그 핵심적으로 하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론전에 더 집중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변호인단 중에 일부가 자기들의 이름을 그 강성 지지층들, 네. 극단적인 지지층들한테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런 사람들을 변호인단으로 쓰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마이너스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분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대응과 여론몰이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 법의 그 수사 어떤 법의 엄중함을 그 조금이라도 이 어떤 형량을 낮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더 그 여론의 그 일반 여론을 악화시키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이 어떤 그 판단이 훨씬 더 강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도 사람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하는 변호인단들 얘기나 지금 이 내란죄와 관련된 변호인단들 얘기 들어오면은 야, 이 사람들이 변호인단인지 그냥 선동하는 정치인들인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법조인 출신들인데 예를 들면 행태가 좀 정치인의 행태를 좀 띠고 있다는 아니 다 말씀이시죠? 출마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죠. 윤곽근 의원도 변호사도 출마했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예, 그래서 거군요. 제가 네. 보기에는 이런 출마해가지고 정치인들 그 지금 또 누구시죠? 그 대통령 친구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자주 나오시잖아요. 석동현 변호사. 네네. 석동현 변호사는 또 변호인단도 아직 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들 정치적인 그 어떤 희망을 갖고 과거에 어떤 뭐 그 공천도 받고 출마도 해보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 대응을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차분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사람을 찾아야지 그 변호인단이 더 흥분해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성태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여당과 대통령실은 야권 정치인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다. 이번 구속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좀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그 전 대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법의 다르다고 법의 유형이. 그러니까 일면 뭐 단순 그러니까 뇌물죄라든지 뭐 무슨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범죄 형태하고 외환이나 내란죄입니다. 이게 원래 그래서 아까 내란이나 외환죄의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도. 범죄의 중대성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중대성이 완전히 다른 거고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이 그 수사기관이나 그 어떤 그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부르면 다 갔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오라는데 불응한 적이 있습니까? 다 갔거든요. 그리고 뭐 심지어 체포영장 그 국회에 보냈을 때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기각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다 피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밟아야 될 법제를 다 받았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회피했죠. 그 본인의 가진 권한을 갖고 이것을 막아낸 거죠. 물리력으로 네. 대응을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증거인멸과 관련돼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듣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보세요. 성남시장 지금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이미 그리고 지금 범죄가 있었다고 대부분의 이루어진 그 의심되는 일들이 다 성남시에서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대장동, 네. 백현동 등등 네. 이런 것을 이미 성남시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성남시장도 국민의힘이 시장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고 직권은 정지돼 있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임명한 그 관료들이 다 현직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증거인멸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는 이재명 대표하고 현격히 다른 거죠. 김성태 의원님, 예. 저기 형평성 부분에서 좀 말씀을 주시면. 그게 이제 하버드 대학의 그 스티브 레비치키 교수가 이제 그 베스트셀러 책이 있잖아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이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한 그 책인데
결국 민주주의는 투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로 적대시하는 정당 그리고 이제 양극화된 정치 파괴되는 규범 이 선출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그 헌법기관들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이 쉽게 말하면 총수 총재 그 뭐 지존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 중심에 쉽게 말하면 입법체계가 과도한 입법체계가 결론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그 패턴을 지금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상급 분립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이 되야 되는데 대통령으로서는 행정부의 서반 통치권자로서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국내 모든 걸 다 국민들의 생활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일정 부분 협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심지어 감사원장 검사까지 그냥 29차례 그냥 탄핵을 남발하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그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으로서 그냥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은 절대 수용될 수 없는 그런 법안들도 민주당 단독으로 그냥 막 넘겼어요. 네. 나중에는 그냥 예산마저도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리니까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만든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에서 이제 예외는 없습니다. 법 앞에 만인 평등해야죠, 당연히. 그게 이제 범죄 혐의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예한 내란죄처럼 이렇게 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 국회에서 2023년도 체포동의안 의결되고 난 뒤에 구속영장 적부심사에서 그동안 이제 기각돼가지고 네네네. 나왔잖아요. 네. 그때 그 내용은 이제 배임 횡령인가 그럴 거예요. 배임인가. 뭐 그런 내용이지만 하여튼 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련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너무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저도 개인적으로 비상계엄 그 자체는 잘못한 대통령의 통치권한 판단이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그러면 행사 사실관계는 이제 그거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헌법 위반, 형법 위반 두 개의 법적 측면에서 비상계엄 선포한 그 사실관계를 빼고 헌재 심판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자고 해가지고 한동안 또 헌재를 갖다 혼란스럽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준비기일 준비하는 과정에. 그래서 국회에서는 탄핵 소출 의결 내용 중에서 내란죄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왜 헌재 심판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서 직을 네. 유지하는 부분을 그걸 뺐다면 이런 식으로 엄청난 지금 국민들이 사법 체계에 그냥 의심과 혼란을 지금 부추기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가 있었어요. 특히 탄핵소추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위원장이에요. 이 정청래 위원장의 이미지도 작금의 상황에서 반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통령의 이 정황권, 이 이제 사법 이제 판단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 그 대통령 측근 변호인들도 실리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을 찾지 못한 부분은 저도 지적을 해요. 처음부터 왜 공수처 야권 지지자 야권 지도자 예. 지도자와의 형평성은 좀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많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아니 그러면은 지금 국회를 본인의 사법 리스크 극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무소불위의 민주당 입법 권력의 행포에 대해서도 뭔가 사법 정의가 그럼 왜 이재명 대표의 그럼 공직선거법 위반 하나만 봅시다 이걸 1심에서 2년 2개월 끌었어요. 예? 그러면은 633 원칙에 있어서 항소심에서 3개월이 끝나야 되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심지어 항소심 변호사 선임도 그냥 안 하고 끝까지 마지막 날 이제 했죠. 심지어 이제 항소심 재판 그 서류 절차 이걸 송달받는 것도 고의로 기피하고 피했었어요. 이런 행위는 다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런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이 추상 같은 이제 법 집행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거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하시죠. 사실관계가 이제 바로잡아야 될 것도 있고 네. 그 구속영장 기각된 거는 배임 횡령이 아니라 위증교사 관련돼서 했던 거고요. 아니 공직선거법. 아니 지난번에 그 구속영장 기각된 예, 거예요. 예. 자 그럼 공직선거법 갖고 이제 2년 2개월 네. 끌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특혜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이제 물론 뭐 편법이다 꼼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편에선. 근데 우리나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자기의 그 어떤 법적 권리를 활용하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런 걸 못하냐 이런 거예요. 변호인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1심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1심에서 길어지는 그 판사가 1심이 길어질 때는 다 그런 걸 봅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기일을 연기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필요한 증인과 그 어떤 그 증언 또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건지를 변호인단이 사법부 그를 계속 설득을 해야 돼요. 그 판사들을. 그러면 판사들이 그럼 그 사람 증인으로 부릅시다. 그리고 그 증거를 채택해서 이 증거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필요합시다. 그러면서 변론기일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뭐 예를 들면 그 야당 대표니까 기간을 늘린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금 착각하는 게 대통령이니까 뭘 해달라. 야당 대표니까 어떤 특혜를 받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법부를 정말 그 한심하게 저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한심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법적 절차로 대응을 해야지 이걸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네. 너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경 그 자체는 저는 분명히 대통령으로서 좀 잘못된 판단을 네. 했다. 저는 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전제를 두고 그러면은 이 절차적 정당성은 오랜 이제 검찰 생활을 했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절차에 하자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건데 더군다나 대통령을 지금 이제 내란죄로 수사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헌재 심판을 통해서 대통령 지위를 갖다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한데 왜 그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 내란죄 수사 주체가 안 되고 다만 직무유기 이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걸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건데 그러면은 공수처법상에도 분명히 관할지법은 중앙지법을 했는데 중앙지법이 안 됐을 시에 물론 그 자의적인 판단을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뭐 체포영장이든 뭐 영장 청구 그 판단 자기들이 할 수 있지만 법 조항이란 건 1항 2항은 앞에 사항이 안 됐을 때 1은 두 번째를 적용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관할지법은 중앙지법으로 돼 있고 중앙지법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판사 쇼핑이라는 그런 많은 논란을 불러킨 게 공수처예요. 그 부분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아마 그래요. 계속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2부를 마치고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전격시사 품격 토론 이어갑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서 소에도 말씀하셨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윤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이 서울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일단 여야 모두 폭력은 안 된다. 이런 의견에는 뭐 일치하고 있는데 약간 결이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법부가 신뢰를 좀 밀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경찰의 과잉 대응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폭력은 안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 외에 약간 결이 다른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의원.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집권당이 국정 운영에 실질적인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틀림없고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12.3 비상계엄 자체를 갖다가 국회 탄핵소추 의결 그 자체를 갖다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한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사 재판을 통해서 명백하게 그런 밝혀지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또 법적 책임을 처벌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면 그런 12.3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 통치권 행위를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는 현재 심판에서 밝혀질 거예요. 네. 문제는 이 수사와 심판 여기에 어떤 경우든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 신뢰가 일어서 그리고 경찰도 이제 지금 수사를 뭐 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비판할 부분은 아니에요. 어제 그저께 이제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부분은 그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후퇴시키는 그저 아주 그건 잘못된 행위입니다. 어떤 경우든. 이 행명은 많은 피를 요구를 해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행명할 때입니까? 행명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후진국적인 행태를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비난받아서 저는 여야 정치적 비난뿐만 아니라 국민적 비난이 저는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행명 다음에는 또 반드시 반행명이 따르는 겁니다. 그건 러시아 프랑스 행명이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래도 6.25 전쟁을 경험하고 이렇게 헌정 역사가 이렇게 짧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되고 수출 6위의 대국이 되는 거기에는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민주주의에 대해서 특히 법치는 뭐 민주주의의 그런 마지막 보루고 그게 법원인데 그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또 불신에 대해서는 저는 말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 자체가 나와서는 안 다만 된다. 아까도 네. 이야기했듯이 현재에서 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내용을 내놓지를 니들끼리 준비기일에서 민주당 측 그러니까 국회 탄핵소추 변호인이 왜 뭐 권유를 받았다, 권고를 받았다 충분하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맞느냐 이런 부분은 집권당에서 정치에서 이거는 문제를 달아주는 건 맞아요. 네. 아까 그 경찰 예.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잠시 해주셨는데 네. 예. 홍 의원님. 이거 뭐 또 다시 또 헌법재판소 그 뭐 내란죄 얘기를 오랫동안 했는 얘기인데 그게 다시 하면 좀 그런 것 네네. 같아서 어쨌든 네. 저는 그 의견에는 조금 더 이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그걸로만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미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 서부지법 사태만 갖고 좀 네네. 얘기를 좀 초점을 네네. 맞춰보면 우선 아까도 분명히 이거는 명백한 사법 테러 행위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테러 행위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야 돼요. 안 그렇지 않고 특히 저는 권성동 대표 말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마치 경찰의 대응이 그런 그 사법부 테러의 원인인 것처럼 그 설명이 될 수 권 있거든요. 원내대표의 얘기를 약간 부연하다 보면 예전에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나 이런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공권력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경찰 권력도 있고 뭐도 있고 쭉 있는데 지금 이 현장에서 보통 공권력 이 현장에서 어떤 노동조합이라든지 시민단체들이 충돌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 비일비재해요. 근데 공권력 기관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그 기관을 공격하는 것에서 충돌하는 것은 예외 없이 엄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현장에서 예를 들면 뭐 노조가 파업을 했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라는 권력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것은 그 공격해 들어간 거거든요. 이것을 방어하지 못했는데 방어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잉을 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경찰이 글로 들어오라고 유도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비론을 가면 안 됩니다. 네. 일단은 엄벌을 하고 그 이후에 엄벌한 이후에 정상 참작은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단순 가담자냐 또 이런 등등. 근데 저는 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좀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 네. 차원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지적해야 될 게 이 포퓰리즘 문제예요. 포퓰리즘 문제가 그 과거에도 포퓰리즘이 있었어요. 과거의 포퓰리즘은 일종의 이제 그 정치권이 예를 들면 정부나 국회 정당이나 이런 데서 선심 쓰기 일종의 선심을 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네. 기존의 제도적 측면을 유지 강화하는 데 포퓰리즘이 일정 정도 포퓰리즘을 활용했다면 지금의 포퓰리즘은 기존 제도권을 무력화시키는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국회, 행정부와 그런 기관, 네. 또 사법부, 네. 또 언론기관까지 해서 다 이런 이 정당성을 해치고 이 기관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들의 형태가 지금 최근의 포퓰리즘의 형태예요. 아하. 매우 위험한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의 근본은 정치적 극단주의가 깔려 있어요. 정치적 극단주의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네. 예, 근데 이 정치적 극단주의가 어디서 기인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을 낳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선거제도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그 경제사회적 양극화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하는 사회적 노력이 없으면 정치적 양극단화를 막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측면이고 하나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될 것은 상업적 SNS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유튜브로 네네네. 대변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정치적 갈등과 대결을 자신의 돈벌이로 활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건 제가 진보봇을 떠나서 다 네네네.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잘못된 가짜 뉴스 또는 그 증오와 분열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그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일반 강성 지지층들을 더 격동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경찰이나 검찰이 이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아마 강하게 수사를 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이런 어떤 그 테러 행위를 했거나 부추기는 행동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좀 엄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번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끊고 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예.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계속 옥중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예. 예전에 이제 김성태 의원님 말씀도 기억에 좀 남는데 이 같은 옥중 메시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다시 좀 말씀을 주시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정당성을 인정받고 또 당위성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이 사법 체계에서 이제 분명히 받아들여지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국민의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의 고도의 통치권 행위에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지금 보수 우파 진영의 본산인 국민의힘이 지금 앞으로 계속 이 지금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심각한 판단을 좀 해야 될 저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제는 좀 판단을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 이건 사법 절차로 가면 되는 겁니다. 사법 절차에 대해서 민주당 거대 입법 권력 이 정치가 개입해가지고 결론 사법 체계가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길을 걸어간다면 그때는 목을 걸고라도 이 사법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국민의힘 집권당의 또 그런 결기가 보여줘야죠.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사법체계가 작동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은 어제 같은 그런 서부지법의 그런 난동은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는 타협 없는 대통령 이 통치권과 또 극단적인 어떤 그런 입법 권력의 대충들은 대한민국의 이거 불행이었어요. 양 진영 그 자체가 국민들은 왜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이제는 심판과 청산만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이미 국민들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거기에 대응한 지금까지의 국회 입법 권력의 과도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 국가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도 저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이제 좀 더 냉정해지고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큰 계기가 돼줘야지 이걸 어떤 뭐 상황 자체에 따라서 뭐 정치적 유불리 또 손익계산 그런 차원에서 정치 여기에 대처하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없이 후퇴하고 대한민국은 끝장난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평가가 끝났다고 봐요. 정치인들 사이에선. 그러나 당장 손절하기에는 지금 네. 지지층들도 지금 흥분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손절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럴 뿐이지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도 그 조기 대선 국민으로 전환돼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미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에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끊을 건가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숙제인 거죠.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자유우파론에서 뭐 지금의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 안 그러면 중도 확장론으로 진정한 보수 우파의 본산인 이 정당으로서 앞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냐. 이 심각한 고민은 지금 이 시점에 웬만큼 이제 해야 될 저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을 해야 될 시기다. 네, 국민의힘에 대한 고언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성태 전 의원,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2분입니다.